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백범 김구 선생이 꿈꾸던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이제 K컬처는 전 세계 각종 차트 순위에서 단골 손님처럼 1위에 오릅니다. 새로 나온 드라마가 넷플릭스 1위에 오르는 게 당연시 되고 있고요. K팝은 빌보드 차트에 진입했느냐가 아니라 1위를 했느냐 여부를 따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약 12년, 13년 전 원더걸스 CD를 돌리면서 미국 방송국을 찾아다니던 JYP 엔터는 이제 미국 회사들이 파트너십을 맺자면서 먼저 찾아오는 위치가 됐고요. 당시 시가총액 600억 원대에서 이제는 3조 원대 기업이 됐습니다. BTS를 탄생시킨 하이브는 시가총액 10조 원이 넘고요. 앨범 판매량과 차트 순위, 매출, 시가총액 관련된 뉴스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백범 김구 선생의 말을 되짚어 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준다. 순위, 시가총액, 매출, 앨범 판매량, 경제적으로 다 좋은데요. 사실 그 본질은 우리의 문화로 인해 우리가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문화로 인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나눠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만들고 행복을 나누는 나라입니다. 4월 19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Y스트릿 이대호 편집장입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곳도 있죠. 오늘 경제상식 퀴즈는 그 희비가 특히 엇갈리는 곳을 꼽아드리려고 하는데요. 문제 나갑니다. 경제상식 퀴즈. 최근 2달 사이에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부가 피해자들의 주택이 이것으로 넘어가는 걸 한동안 보류하자고 했습니다. 어떤 전세 사기 등의 문제가 있을 때 근저당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은행이 그 빌려준 돈, 즉 채권을 돌려받기 위해서 집을 이 시장에다가 내놓게 되죠. 문제는 피해자들입니다. 집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버리면 보증금도 못 받고 갈 곳 없는 신세가 돼버릴 수 있는데요. 주택뿐만 아니라 미술품 그리고 수산시장에서도 자주 보는 풍경입니다. 어떤 상품을 사고 싶은 사람끼리 희망하는 가격을 적고 부르고 가장 높은 값을 쓴 사람이 낙찰받는 제도죠. 2글자로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 그리고 유튜브가 열려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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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도 서로 오늘 처음 뵙고. 네, 처음 뵙겠습니다. 백상경 기자도 저도 이제 처음 뵙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먼저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아이템부터 들어보죠. 네, 실손보험이 여전히 1조 원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래도 적자 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네. 보험료 수익 대비 발생 손해액을 뜻하는 경과 손해율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애플이 연 4.15% 고금리가 적용되는 저축 계좌를 출시했습니다. 애플페이 그리고 애플 월렛, 카드, 캐시에 이어서 애플의 금융 생태계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금융 관련된 소식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백상경 기자는요?
네, 국내 치킨 업계를 대표하는 두 업체 BBQ와 BHC 모두 다 아시겠는데요. 네. 이들이 벌여온 약 7년간의 치킨 전쟁이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한 번 나아가고 한 번 또 물러나는 일진일퇴의 결과 받아들였다는 평가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올해 위드 코로나로 전면 전환한 중국 경제가 1분기 4.5% 성장했습니다. 진짜로 활기차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금융 소식을 준비한 강영현 기자부터 마이크를 드릴게요. 실손보험 요 관련해서 보험사들 적자 크다 이 소식이 계속 이어졌었는데 지난해에는 실손보험 관련된 적자가 좀 줄었다고요? 네, 금융감독원은 작년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이 1조 5,300억 원으로 2021년에 2조 8,600억 원보다 1조 3,300억 원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적자 폭이. 네네네. 보험 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 손해액과 그리고 실제 사업비를 제외한 액수입니다. 네. 보험료 수익 대비 발생 손해액을 뜻하는 경과 손해율도 101%로 전년보다 1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보험 손익이랑 손해율 모두 전년 대비 개선된 것은 손해액이 줄어드는 데 비해서 보험료 수익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거 참 적자폭 줄이려고 뭐 당국도 그렇고 보험사들도 그렇고 신경 되게 많이 썼는데 실손보험 관련해서 적자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나요? 네, 먼저 지난해 했던 그 네. 과잉진료 방지 대책의 효과라는 분석이 큽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경찰청 그리고 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백내장 과잉진료 그리고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서 보험 사기 특별 신고 포상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포함한 특별 대책을 내놨었는데요. 또 보험 사기 예방 모범 기준을 개정해서 보험금 심사 기준을 새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해 실적에 반영됐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실손보험 구성 비율이 달라졌다는 점도 손해액이 줄어든 이유로 꼽힙니다. 지난해 4세대 실손 계약 비중이 2021년 말 1.5%에서 5.8%로 늘어났는데요. 4세대 실손이 2021년 6월 이후 가입한 실손입니다. 자기 부담금이 급여는 20%, 비급여는 30%로 높은 대신에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금융당국은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4세대로 계약을 전환하면 가입자들에게 1년 동안 보험료를 50% 감면해주는 혜택도 주기도 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의 성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백내장 과잉 진료 요거 이제 줄이려고 보험사들 많이 이제 심사를 깐깐하게 했대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반대로 또 민원도 많이 들었다는 반대급부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관련된 적자가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실손보험 관련된 수익 자체도 늘었다고요. 네, 지난해 보험료 수익이 13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 늘었는데요. 네. 누적된 보험 손실을 반영해서 1, 2세대 실손보험료를 인상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1세대 실손이랑 2세대 실손은 2017년 3월 이전에 가입된 실손보험들인데요. 각각 자기 부담금이 0% 그리고 10%에 불과합니다. 자기 부담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은 진료까지 본다는 과잉 진료 논란이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올해도 그 관련해서 고삐를 계속 당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계속해서 도수 치료 등 주요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보상 기준을 개선해서 비급여 과잉 진료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동시에 기존 실손 가입자들의 4세대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 단체 실손 중지 제도, 그러니까 회사가 단체로 실손에 가입했을 경우에 직원이 보험료를 중복으로 납입하지 않도록 하는 개인 실손을 잠시 중단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운영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실손보험 금액 이제 보험료 청구할 때 이게 좀 더 편해져야 될 텐데 그 간소화 서비스는 좀 지지부진하다면서요, 아직도? 네, 사실 2009년부터 이 얘기가 나와서 다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지난 14년 동안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회에서도 실손 청구 간소화 관련해서 보험업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지금 상임소위원회도 넘지 못하는 실정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중재기관으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안을 반대했고 또 대안으로 제시된 보험개발원도 반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논의가 공전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되레 이제 플랫폼 기업들 쪽에서 요 시장을 진입하고 있는데
대형 병의원과 제휴해서 선보인 보험금 간편 청구 서비스가 올 들어서 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파이낸셜이나 카카오페이 등에서 약국이나 병원에서 받은 서류를 그냥 사진으로 찍어서 그냥 보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별도의 종이 제출 없이 그냥 의료기관을 조회해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게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제도보다는 기술이 앞서가네요. 역시나. 자, 백상경 기자 앞에서 그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 이 사실 BC 형제였는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요 소송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번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13일인데요. 네. 같은 날 두 개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좀 나란히 나왔습니다. 먼저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 소송인데요. 대법원은 상고 모두 기각하고 BHC 쪽으로 이제 손을 들어줬던 원심, 이 원심 판결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BHC가 이겼다. 네, 앞서 이제 BBQ는 이제 BHC가 이제 박현종 회장 그리고 임직원들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서 각종 어떤 경영 비밀 같은 것들을 많이 탈취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했었는데요.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 상고심까지 모두 BBQ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또 다른 사건은 BHC가 BBQ에 제기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데요. BBQ가 이제 상품 공급 계약 그리고 물류 용역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피해를 입었다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이 상품 공급 계약에 대해서는 120억 원, 그 물류 용역 계약에 대해서는 85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원래 이제 BBQ가 BHC를 이제 매각한 거였고 대신에 BHC에게 몇 년간 물류를 맞습니다. 맡기겠다. 네. 그 수익을 내가 좀 보존해 주겠다 했던 건데 그걸 중간에 깼다. 네, 그것까지도 이제 소송의 하나 빌미가 됐던 거죠. 자, 그러면 굳이 좀 승패를 좀 한번 나눠볼까요? 어느 쪽이 그래도 좀 우세하게 판을 좀 가져간 겁니까? 네, 승패를 나누면 두 업체 모두 좀 뭐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예, 두 판결 결과 일단은 뭐 표면적으로 보면 BHC가 좀 우세한 결과를 받아들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사실은 이제 두 회사 모두 자기가 이겼다라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상태이기도 서로가 하고요. 네. 우리가 이긴 거다. 네,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네, 네. 이제 먼저 BHC 입장 한번 보겠는데요. 네. 2017년부터 시작한 법적 분쟁이 자기들의 승소로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입장입니다. 영업비밀 침해는 결과적으로 보면 뭐 인정이 안 됐고 일방적인 BBQ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BBQ는 좀 정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신들이 사실상 판정승을 거뒀다라는 겁니다. 먼저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BBQ는 지난해 6월 나왔던 뭐 이 박현종 BHC 회장 1심 유죄 판결을 재차 좀 꺼내 들었습니다. 네. 박 회장이 이때 BBQ 직원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BBQ 내부망에 두 차례 접속했던 혐의로 징역 6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는데요. 네. 영업비밀 침해에 이르지는 않았어도 박 회장이 이미 경쟁사 내부망에 해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는 본인들이 우위에 있다라는 게 BBQ의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도 배상액이 많이 깎였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BHC가 청구했던 손해배상액이 당초에는 합쳐보면 한 2,900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1심 판결에서는 420억 원 정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약 200억 원 정도로 결론이 났습니다. 뭐 BBQ 주장에 따르면 크게 감액이 됐다는 건데요. 네. BHC 입장에서는 우리가 손해배상 200억 원을 받아냈다 이거고 BBQ 입장에서는 2,900억 원 청구했는데 200억 원만 물어주게 됐다. 맞습니다. 서로 이제 자기 관점에서 주장을 하는 거죠. 사실 원래 BBQ하고 BHC가 한 집안 식구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네. 이렇게까지 한 7년 넘는 소송까지 벌이게 된 겁니까? 네, 이게 사실은 치킨 업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BHC는 이제 BBQ에서 처음에 2004년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별 하나 치킨이라는 곳을 매입해서 만들었던 자회사입니다. BHC가 이제 별 하나 치킨 네.
발음이 비슷하죠. 근데 이 BBQ가 그 이후에 좀 무리하게 좀 확장 경영을 펼치다가 2011년에는 부채 비율이 한 750%를 넘어가는 수준까지 가면서 굉장히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13년에 미국계 사모펀드인 로하틴 그룹의 BHC를 매각하는데요. 이때 BBQ에서 글로벌 사업 대표를 하고 있던 박현종 회장이 BHC의 전문 경영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본격적으로 싸우게 된 건 2014년부터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로하틴 그룹에서 BBQ가 BHC 매장 수를 지나치게 부풀렸다. 그래서 좀 비싼 값에 우리한테 팔았다. 라면서 BBQ를 국제상공회의소 ICCC에 제소를 했습니다. ICCC는 2017년 BBQ에게 98억 원을 배상하라는 이제 중재 판정을 내렸고요. 네. 이 공방이 펼쳐지는 동안에 뭐 모두 다 아시겠지만 치킨 업계 경쟁 매우 치열해졌습니다. 네. BHC가 BBQ 매출을 심지어 앞지르면서 갈등이 더 심해졌고요. 이러다 보니까 2017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아까 뭐 계약 일방적인 계약 해지 얘기가 나왔는데 BBQ가 BHC에서 10년간 용역 그리고 식재료 같은 물류 서비스 받아주겠다라고 했던 계약을 파기해버렸고 BHC가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본격적으로 법정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BBQ는 이후로도 이제 뭐 BHC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이걸로 맞고소를 했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양사 간의 크고 작은 소송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한때 형제였는데 이제는 뭐 원수보다도 못한 사이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때 형제였지만 지금은 원수보다 못한 사이. 네. 실제로 여기 회장님들 사이도 사이가 되게 안 좋아요. 네, 매우 안 좋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뭐 소송도 끝났는데 좀 네. 화해 좀 하시죠. 자, 강영현 기자. 애플 소식인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그 애플페이가 도입이 돼서 큰 화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애플이 그 뭐 미국 얘기겠습니다만 예금 상품까지 내놨다고요. 네, 애플이 미국 시간으로 17일부터 애플 카드 사용자들이 골드만삭스를 통해서 연 4.15%의 저축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출시 계획을 밝힌 바가 있는데 이제 6개월 만에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4.15%라는 수익률이 사실 한국에서 봐도 굉장히 높죠. 요즘에 예금금리 떨어지는 거 생각하면. 근데 미국에서 비교를 했을 때는 더 높은데 미국 전역에서 저축성 예금 이자의 평균이 0.3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배가 넘는 건데 네. 미국 이제 금융정보 사이트에 따르면은 미국 내 금융 상품 중에서 11번째로 지금 금리가 높은 상품이라고 합니다. 또 이 상품은 이자에 더해서 캐시백도 주는데요.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사용 금액의 3%를 현금으로 돌려주고 이거를 바로 이제 계좌에 넣어준다고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한국에서는 아직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캐시백 해주고 이거 나중에 또 애플 서비스 구매하도록 유도하겠죠. 그리고 추측입니다. 추측. 근데 애플이 그 하드웨어 파는 거 그리고 소프트웨어까지 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금융 서비스까지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외신들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이폰 등 강력한 하드웨어와 앱스토어로 구축한 애플 생태계가 금융 서비스 출시를 기점으로 한층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애플은 지난달에 애플페이를 이용해서 선 구매 후 지불을 할 수 있는 애플페이 레이터를 내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제품이나 서비스를 산 다음에 나중에 돈을 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간편 결제를 넘어서는 사실의 방법인데 이게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돈은 없지만 구매력은 상당한 청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인데요. 그리고 애플은 아시다시피 지난달에 애플페이를 한국에서도 도입을 했죠. 네. 금융 사업의 영역 그리고 지역에서 모두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애플이 아이폰을 디지털 지갑으로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이 이렇게 금융 시장에 뛰어든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전문가들은 이제 금융이 애플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핵심 사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숫자로도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그러니까 2022년 회계연도 기준 실적을 볼 때 서비스 매출이 78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하나로 약 103조 원인데 전년 대비 15% 증가한 겁니다. 네. 전체 순매출의 20%까지 올라갔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인가 비교를 하려면 다른 제조업체들이랑 비교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지난해 미국의 항공기업인 보잉의 매출이 666억 800만 달러 그리고 인텔이 631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서비스 매출 부문 서비스 매출만 이 제조 기업들의 전체 매출보다도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폰이라든지 에어팟, 뭐 맥북 이런 거 빼고 그렇죠. 서비스 관련된 뭐 음원 팔거나 iOS 관련된 매출이라든지 네네. 그런 것만 해도 보잉이나
다른 이제 제조 기업들보다 많다. 인텔보다도 많다. 자, 근데 이제 금융은 굉장히 이제 전문적인 영역 아닙니까? 이제 애플은 이제 처음인데 잘할 수 있을까요, 애플이? 네, 그거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반응은 일단 호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4.15%라는 게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네. 미국의 인터넷 기업들의 경우에는 한 5%를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좀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브랜드 파워입니다. 사실 그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로 은행들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브랜드, 거기에 우호적인 금리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꽤나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반론도 존재를 하죠. 이제 향후 금리에 대해서 애플이 단언을 해준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금리가 오를 수도 있겠지만 내릴 수도 있겠다는 뜻이어서 상대적인 매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예탁금이 또 이제 많이 몰려들게 될 텐데 그 돈을 가지고 또 애플이 어떤 사업을 펼치는지도 계속해서 좀 관찰을 해야겠네요. 자, 백상경 기자. 어저께 이제 중국의 1분기 GDP가 발표됐는데 예상보다 잘 나왔죠. 아, 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해 12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한 이후에 처음 나온 경제 성적표라서 네. 세계 각국의 관심이 매우 컸는데요. 중국의 1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인데요. 1분기 국내 총생산이 28조 위안, 우리 돈으로 따져보면 한 5,400조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4분기와 비교를 해도 2.2% 성장한 수치입니다. 앞서 중국의 한 경제 매체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있었는데요. 1분기 성장률 평균 예측치가 3.99%였습니다. 이런 예상치들보다 한 0.5%포인트 넘는 실적을 거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로 코로나 시대에 기저 효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긴 한데 아무래도 리오프닝으로 이제 소비가 확 늘어난 것이 성장 엔진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3월 중국의 소매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2021년 6월 이후에 1년 반 만에 소매 판매 증가폭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건데요. 업종별로도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 산업, 그러니까 서비스업 성장세가 매우 두드러졌습니다. 5.4%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에서 한 3% 성장률을 기록한 1, 2차 산업들에 비해서 GDP에 더 많은 기여를 좀 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이제 쇼핑이나 외식, 여행 같은 어떤 소비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있다 없다 좀 논란들은 있었는데 일단은 예상보다는 잘 나왔다라는 거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의 전망도 조금 더 긍정적인 목소리에 힘이 좀 실리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첫 발을 좀 잘 뗀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전망들이 좀 많습니다. 우선은 이제 중국 정부가 설정한 올해 성장률 목표가 5%인데요. 네. 이거 달성하는 데는 상당히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중국 경제가 올해 이제 5% 중후반대 나아가서 6% 성장률 기록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마침 지금 중국이 앞으로 5년간 세계 경제 성장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주에 이제 IMF에서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자료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이제 2028년까지 세계 총생산에서 중국 비중이 22.6%에 달한다. 이제 압도적 1위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생산 그리고 투자 성장세가 좀 아직은 조금 미진하다. 그리고 좀 미중 갈등이라는 변수도 있다. 이래서 아직 상황 속단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신중론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항상 그 중국 경제 소식을 이렇게 비중 있게 전하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잖아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우리한테도 좀 긍정적으로 와야 되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좀 우리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좀 한국 경제가 중국의 이 리오프닝 효과를 누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예상들이 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경제 성장세를 견인했던 주요 요소가 소비 그리고 서비스업인데요. 결국은 이거 요약해 보면 아직은 내수 시장 위주로 좀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한국의 대중 수출 주력 품목이 중간재 상품인데 네.
이 중간재 수출하고 뭐 직결이 되는 거는 이제 생산하고 투자입니다. 근데 생산 투자 부문 성장이 아직은 좀 더딘 상태라고 판단이 되고요. 실제로 보면 중국의 1분기 산업 생산이 전년 동기에서 대비해서 3.0%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게 시장 전망치는 4.4% 정도였는데 상당히 좀 밑도는 수준이죠. 그리고 미국의 이제 대중 반도체 제재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공장 그리고 부동산 같은 자본 투자에 대한 지표 그 고정 자산 투자 증가율은 5.1%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전망치는 5.7% 정도 됐는데 조금 낮게 나왔죠. 여기에 이제 미국이 중국 견제하는 상황에서 중국 수출이 우리가 뭐 예전 수준으로 확 늘릴 수 있겠느냐, 늘어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도 좀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부양책 효과가 좀 더 힘을 받고 그리고 뭐 어느 정도 활성화가 이어질 경우에는 국내 경기에도 2분기 내지 하반기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좋아지는 상황에서 또 우리도 이제 경쟁력을 높여야겠고요. 자, 오늘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저희가 내드린 경제 상식 퀴즈 힌트를 드리려고 했는데 힌트는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시는 의견 문자 메시지 KBS 콩 메시지로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전하나님이 저희 집도 이걸로 넘어간 적이 있어요 라고 해주셨고요. 우진우님은 세입자에게 우선권을 줘야 합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죠. 이 우선권을 세입자에게 먼저 줘야 된다. 이게 논의는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 제도화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7872님은 대학 시절 집주인이 이걸로 집을 넘기고 도망가서 1,600만 원을 날린 경험이 있네요. 전입신고를 안 해서 돈을 다 날렸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아이고, 전입신고하시고 확정일자 받는 거는 그날 당일 바로 하셔야죠. 8891님도 이걸 당해본 사람으로서 극강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반대로 이제 최정희님은 근데 이걸 금지하면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은 큰 손해가 나지 않나요? 이자를 받을 방법도 원금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금융권 부실화도 동반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양 측면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뭐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골치 아픈 문제죠. 2580님은 1등으로 보내주셨고요. 정답 딱 두 글자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신정희님은 다들 너무 빠르세요라고 해주셨는데 요걸 이제 372번째로 신정희님이 다들 너무 빠르세요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꼭 이게 선착순으로만 저희가 꼽는 건 아닙니다. 좋은 메시지도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여러분 그 휴대전화 보시면은 요즘도 아마 이 스티커가 붙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퀄컴이라는 회사의 이름 스티커가 많이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이 글로벌 통신 칩 설계 기업 퀄컴하고의 소송전이 7년여에 걸쳐서 드디어 막을 내렸는데 공정위가 퀄컴이 특허로 인해서 갑질을 했다 이러면서 1조 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그게 정당하다라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겁니다. 이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기업들을 괴롭히고 있는 특허 문제 다각도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N와이즈 특허 법률사무소 남솔립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뭐 이게 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네. 퀄컴하고 우리나라 공정위 간의 소송전, 공방전 이거 좀 짧게 먼저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퀄컴이 어떤 회사인가를 좀 말씀드리자면 퀄컴은 2세대 통신이라고 불리는 CDMA부터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던 회사였는데요. 네. 3G, LTE 그리고 현재 5G까지 통신 기술을 주도해 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퀄컴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서 경쟁 업체를 방해하고 휴대폰 제조사들에게는 부당한 이득을 취해왔습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퀄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본 행위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인텔이나 삼성과 같은 경쟁 관계의 통신 칩셋 제조사가 퀄컴이 보유한 표준 필수 특허를 실시하지 못하게 한 점이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연계해서 퀄컴의 칩셋을 쓰지 않으면 특허 라이센스를 주지 않아서 결국에 휴대폰 제조사들이 휴대폰을 만들 수 없게 한 점이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휴대폰 제조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센스 조건을 강제하는 등 부당한 계약을 강요한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 관련해서 네. 이 특허를 가진 기업이 뭐 예를 들어서 누구랑 계약하고 누구에게 특허 사용권을 주고 하는 건 이제 본인들의 마음일 수도 있을 텐데 경쟁사한테도 이 특허 기술을 알려줘야 하는 점이 있습니까? 이 점을 설명하려면 먼저 표준 필수 특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표준 필수 네. 특허요? 예, 그렇습니다. 통신사가 다르거나 또는 스마트폰 브랜드가 갤럭시든 애플이든 똑같이 전화를 하고 인터넷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가능한 거는 휴대폰 제조사 간 또는 통신사 간에 동일한 통신 기술을 사용하겠다라는 약속, 즉 표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죠. 그리고 이 표준 필수 특허는 그 표준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서는 구현할 수 없는 특허를 말합니다. 네. 표준 필수 특허는 그 기술이 누구나 지켜야 하는 표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표준 필수 특허를 가진 업체는 그 특허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물론 특허를 실시하는 업체는 적정한 실시료를 내야 하지만요. 이런 말이 있죠.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퀄컴은 경쟁사에게도 표준 필수 특허를 실시하게 해주었어야 합니다. 참고로 어떤 기술에 있어서 표준이 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기술이라는 점을 의미하겠죠. 네. 그래서 옛날부터 통신 기술을 선도해왔던 퀄컴이 통신 분야에서 표준 필수 특허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국이 세계가 정부들이 표준으로 인정을 해주는 대신에 뭐 어차피 그렇죠. 너희들도 돈을 받는 거니까 기술을 다 공평하게 공개를 해라. 딱 이런 취지로 보면 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번 이제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네. 1조 한 300억 원이었던 것 같은데 퀄컴이 이제 과징금을 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특허 갑질이 좀 사라질지 어떤 좀 의미가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통신시장이 단시일 내에 변화하지는 않을 겁니다.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네. 삼성전자와 퀄컴은 복잡한 갑을 관계로 얽혀 있어요. 네.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삼성전자가 퀄컴 물량을 수주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모바일 AP랑 통신 칩셋 분야에서는 경쟁 관계고 그리고 모바일 분야에서는 삼성전자는 퀄컴의 최대 고객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관계 때문에 이번 공정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한 발 물러나 있는 전략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멀리 본다면 통신 칩셋 시장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퀄컴이 이렇게 특허를 남용하면서 경쟁 업체들의 칩셋 시장을 진입을 막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전략들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통신 칩셋이 휴대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런 통신 칩셋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소비자들도 그에 대한 혜택을 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게 이른바 그 특허 공룡이라고 하는 기업들, 뭐 특허 네. 괴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특허를 많이 사 모아서 소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예. 제가 그 특허 괴물이라고 하는 특허 관리 기업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반적으로 특허 괴물이라는 표현보다는 특허 관리 기업, 즉 NPE라고 표현을 합니다. NPE. 네. 네. 그래서 보통 애플, 삼성전자 등 이런 제조 기업들은 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경쟁사가 자사의 제품을 따라하지 못하도록 특허권을 취득합니다. 네. 이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제품과 동일한 상대방 제품의 판매를 금지시킬 수가 있는 독점력이 있거든요. 네. 특허 관리 기업은 이러한 특허의 독점적인 성격을 이용해서 본인이 실제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지는 않지만 특허를 특정 기업으로부터 사와서 해당 특허를 침해하는 업체가 있으면 소송을 통해서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받거나 실시료를 받는 형식으로 돈을 버는 회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특허 침해 소송은 네. 해당 국가에서의 제품 수입을 금지시킬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특허 관리 기업은 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곤 합니다. 또한 미국은 그런 특허 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값의 어떤 중간값이 70억 원에 달하는 등 국내에 비해서 손해배상액이 월등히 높아서 특허 관리 기업들이 선호하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들이 원천 기술부터 개발을 해서 특허를 따냈으면은 모르겠는데 이런 기업들은 시장에서 특허를 사서 모으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렇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들 기업에게 뭐 이제 특허 공룡이라고도 하는데 NP 특허 관리 기업에게 특허를 파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이 시장이 있을 테고 이 네. 특허를 애써 만들어서 이 특허 공룡들에게 파는 기업들은 왜 그런 선택을 하는 걸까요? 먼저 지금처럼 이제 경기가 어려운 때 기업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파는 경우가 많고요.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매 등록료를 내야 하는데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특허를 파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는 실제 제품을 만들 수가 없고 직접 소송을 제기할 여건도 되지 않으니까 좋은 특허가 있으면 특허 관리 기업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특허 사용료 뭐 실시료라고 하네. 예, 실시권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내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램버스라고 하는 이제 그 반도체 설계 기업에 10년간 5,779억 거의 분기마다 150억 원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 10년짜리 계약을 또 연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런 부담도 크겠죠. 네, 최근 5년간 데이터를 보면 해외 특허 관리 기업이 해외에서 우리나라 기업을 상대로 거의 500여 건이 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네. 설사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우리 기업에게 큰 피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삼성전자는 그 퇴사한 특허 담당 부사장이 네. 특허 관리 기업을 설립해서 삼성전자의 소송을 제기해서 크게 이슈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하나가 다른 질문을 좀 드릴 텐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까지 이게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들까지 좀 타깃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좀 정부가 그렇습니다. 나서서 좀 그래서 보호를 해야 될 필요 있다라는 지적들도 나오던데요. 네. 실제로 미국 내 특허 관리 기업의 그 한국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 제기 현황을 보면 네. 2018년에서 한 건에서 이제 2022년 12건으로 크게 늘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에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도 특허 관리 기업 활동 동향 제공 그리고 특허 분쟁 대응 전략 상담 등을 제공하는 등의 해외 특허 관리 기업 특허 분쟁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원 대책은 결국 사후적 대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기업 중에 특히 해외에 수출하려는 기업은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기술별로 특허를 체계화시켜서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본인의 특허에 기반하여 판매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네. 이러한 특허 관리 기업들이 제기하는 소송의 대부분은 저품질의 특허를 바탕으로 소송 비용이 무서운 기업들한테 겁을 줘서 합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겁만 주는.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처음부터 달라는 금액 다 주지 마시고 먼저 저 같은 전문가랑 상의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특허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소송 전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이고 갈수록 복잡해집니다. NY즈 특허법률사무소의 남솔립 변리사와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로 갑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회수를 못하는 문제와 관련해 경매를 신청한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경매 연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대출이자 부담과 전세 사기 우려에 세입자들이 빌라 임대차 계약 시 전세보다 월세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 서울 빌라 전월세 거래량 중 전세가 전체의 54%를 차지해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이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작은 비중입니다.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8월 말까지 4달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25%, 경유와 LPG 부탄은 37% 인하된 세율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6,508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2,600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35명, 사망자는 6명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오는 23일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의 날이라고 합니다. 세계 책의 날. 여러분은 책 많이 읽고 계십니까? 흔히 Z세대는 책을 너무 안 읽는 것 아니냐, 책과 너무 거리가 먼 것 아니냐, 영상 혹은 뭐 쇼츠 이런 콘텐츠만 소비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좀 편견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 Z세대의 콘텐츠 소비 방법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은우 센터장도 책을 어떻게 좀 많이 읽으십니까? 저는 MZ세대가 아니라서 네. 다소 많이 읽는 편이긴 한데 MZ세대들도 뭐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네. 여러 가지 활짝 콘텐츠들을 소비는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 방법이 다를 수도 있겠고. 맞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나온 이제 통계들을 보면은 2021년 기준 이제 통계청 자료인데 네. 1년간 책을 한 권 이상 읽은 사람이 10명 중에 5명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10명 중에 5명, 2명 중에 1명은 1년에 책을 한 권 안 읽는다라는 통계도 있고요. 근데 이제 Z세대라고 할 수 있는 20대를 놓고 보면 연평균 독서량이 8.8권.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른 세대보다는 좀 낮게 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확실히 조금 젊은 세대가 책을 덜 본다. 통계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마침 저희 20대 연구소에서도 세계 책의 날을 맞아서 책뿐만 아니라 MZ세대의 활자 소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TV라든지 유튜브, 음악 콘텐츠 같은 전체 콘텐츠 범주에서 종이책이 한 7번째 정도로 나올 정도로 다른 어떤 콘텐츠보다는 좀 덜 선호하는 건 사실이었고요. 네. 출판 콘텐츠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순서로 이용하는 게 나타났는데 다만 연령별로는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라는 건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Z세대 중에서도 10대가 아직 여전히 상대적으로 종이책을 좀 선호는 하고 있었는데 요건 이제 저희가 좀 파고들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은 그래도 참고서라든지 입시에 필요한 어떤 문학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종이책으로 소비를 하고 있어서 요거는 상대적으로 10대들이 종이책 소비가 20대보다 높게 나타났었습니다. 말 그대로 10대는 참고서, 문제집 네. 이런 게 이제 종이로. 입시용 서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약간 조금 뭔가 통계에 착시가 좀 있긴 네,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책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자기 개발이라든지 인문화, 뭐 경제 경영 다양한데 특히 이제 Z세대가 선호하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Z세대들도 다 각자의 목적에 따라서 독서를 하기 때문에 네. 딱 이 목적이다라고 일반화시키기는 좀 어려운데요. 예. 다만 이제 그 출판 콘텐츠 이용 목적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본 거에 따르면 재미보다는 아직은 교양 습득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를 차지하고 있어서 책이 어떤 교양 그 습득의 수단일 때 좀 더 매력적으로 이들에게 비춰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다만 좀 여성분이나 정기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힐링을 위한 에세이류가 좀 강세였습니다. 좀 한 가지 좀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트렌드가 있는데요. 그 지난해 S24 기준으로 20대 베스트셀러 1위가 놀랍게도 그 헤어질 결심의 대본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영화 맞습니다. 대본집. 네, 맞습니다. 영화 대본집이 네. 제일 많이 팔렸다. 그 영화가 그 다양한 유행어를 좀 양상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독자들 입장에서는 그 명대사를 좀 내가 소장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와 그 책에는 또 영화 속의 어떤 미공개 영상 그 장면까지도 좀 포함되어 있어서 매니아들의 큰 사랑을 받았었는데 뭐 그 외에도 그의 우리는 같은 드라마의 각본이라든지 또 아시겠지만 파친코의
원작 소설 같은 것들도 젊은 층에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게 이 영상 콘텐츠에 과몰입한 후에 이른바 그 속칭 덕질 수단으로 종이책이 또 재활용된다라고 하는 것도 주목해 볼 만한 트렌드입니다. 뭔가 이제 소장하고 싶은 맞습니다. 것도 있고요. 네. 또 반대로 전자책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전자책 시장에서 인기를 끈 작품이 종이책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던 그 불편한 편의점 같은 책이 대표적인데요. 전자책 플랫폼에서 먼저 좋은 반응을 얻은 다음에 종이책으로 한번 출간이 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케이스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종이책에 비해서 종이책을 먼저 출간하는 거에 비해서 비용이 좀 덜 들고 가성비가 좀 좋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이 트렌드가 좀 당분간 이어질 것 같고요. 또 카카오 브런치 같은 경우에도 넓은 의미로는 디지털로 먼저 활자화된 후에 종이책이 나오는 케이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작가 지망생이 되고 작가 지망생의 어떤 열망 이런 것들과 좀 맞물려 가지고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을 것으로 저희가 좀 사료되는데 최근에는 그 서점 브랜드죠. 교보문고도 이런 비슷한 웹문학의 어떤 전문 플랫폼을 런칭해서 좀 신진 작가들을 온라인에서 다각도로 발견하려는 트렌드가 반영이 되고 있고요. 웹툰 역시도 그 조금 결은 다르긴 하지만 내가 이걸 좀 소장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특성 때문에 전자책이 종이책으로 발간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그 잠깐 예고를 하나 해드리면은 네. 그 성공예감 별책 부록이라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제 입으로. 저도 좋아합니다. 네. 네. 토요일 오전 9시 5분. 그러니까 토요일 방송은 저희가 별책 부록으로 이제 책 이야기를 하는 코너가 있었는데 한 달 넘게 잠깐 좀 중단이 됐다가 이제 MC가 교체되면서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죠. 예, 이번 주 토요일부터 성공예감 별책 부록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도 많은 청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것도 유튜브로도 같이 이제 올라가고. 맞습니다. 자, 그런데 Z세대들도 과연 이런 책과 관련된 영상이나 책과 관련된 오디오를 좋아할까? 어떨까요? 요게 이제 그 예스24에서 발표했던 자료 중에 좀 특이했던 게 자연과학서가 20대들 사이에서 좀 상대적으로 많이 그 구독률이 올랐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자연과학. 네. 그 중심에 굉장히 유명한 책 중에 하나인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자연과학서인데 삶에 대한 어떤 에세이적인 요소와 반전 스토리텔링 서사가 좀 포함된 책인데 요게 이제 한 북튜버가 소개를 하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좀 불러일으켰던 대표적인 사례였거든요. 요즘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유튜버들이 소개하면 그냥 판매량이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책을 추천해준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유튜버와 이 책을 함께 읽는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책을 알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책을 정하고 같이 읽으면서 댓글을 달고 이 감상을 나누고 또 그 북튜버도 그 댓글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고 이런 상호 소통을 이뤄가는 게 이 북튜버들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호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독서 토론을 온라인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맞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네. 예전부터 인터넷 초창기부터 이제 웹소설, 웹툰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네. 회자가 됐는데 장르 소설 같은 인터넷 소설을 읽는 게 과연 이게 독서냐 아니냐? 이거 현재도 논란이 많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희 그 대학내일 연구소 입장에서는 이게 웹소설이 독서냐 아니냐라는 거는 좀 지엽적이지 않나라고 싶을 정도로 이제는 Z세대의 활자 문화에서 굉장히 대세가 되지 않았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웹소설을 거의 매일 읽는다라는 비율이 22% 정도로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은 이용량을 좀 보였었고요. 뭐 전체적으로는 웹툰에 비해서는 이용량이 낮지만 주목할 만한 점은 평일이나 주말에 내가 2시간 이상 이용하는 콘텐츠다라는 응답에서 웹툰보다 웹소설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몰입도가 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웹소설 자체는 이 젊은 세대일수록 특별한 어떤 그 기성세대와는 조금 결이 다르게 부정적인 이미지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웹소설 시장도 엄청나게 커졌더라고요. 맞습니다. 시장 규모가 1조 원을 넘는다고. 네네. 그 독서 플랫폼 중에 하나인 그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가 이제 2030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플랫폼 중에 하나인데 이 그 플랫폼의 인기를 끌고 있는 게 바로 이 웹소설입니다. 이제 그만큼 수익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유료 결제 비중이 웹툰보다 훨씬 더 웹소설이 높게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남성들의 유료 결제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요게 시장에 좀 돈이 몰리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료 이용자들의 평균 월 지출 비용도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한 14,200원 정도로 나타났었는데 이것도 지출 규모에서 웹툰보다 한 3,000원 정도 높은 수치로 나타났었고요. 또 이게 또 하나의 그 흥미로운 점은 웹소설이 또 웹툰과 다르게 이 지망생 시장도 굉장히 커서 내가 이걸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허들도 좀 낮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로 저희가 좀 분석해 본 거에 따르면 웹소설의 연관 검색어로 노트북이라든지
검색이 공모전이 많이 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데이터를 타고 들어가 보면 공모전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떤 노트북이 좀 적당하냐라고 하는 컨텐츠들과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역시도 이런 웹소설 플랫폼이 많이 생겨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Z세대들의 네. 어떤 콘텐츠 소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학내일센터의 정은호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성공예감 별책 부록 반겨주고 계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6824님이 이대호님과 함께하는 별책 부록 기대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0358님은 별책 부록 항상 들었었는데 감사해요. 우리는 토요일에도 매주 정상 출근하거든요. 아 토요일 출근해서 들으시거나 출근길에 들으시는 분들도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4222님은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데 습관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부끄러울 게 없고요. 사실은 쉬운 책부터 읽으면 됩니다. 어려운 책을 접하려다 보니까 좀 이제 습관이 안 되는데 쉬운 책, 에세이, 내 삶과 관련된 것부터 들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2부에서는 조선시대로 떠나는 또 재미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고요. 잠시 후에 뉴스 듣고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